일본 공창제의 시작, 화류계. 때는 1589년의 일이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하 장수에게 이런 보고를 받는다. 카카, 교토에 여자가 부족해서 노총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허, 그거 큰일이구나. 여자는 부족하고 남자가 많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하여 히데요시는 교토에 커다란 유곽을 짓도록 명령한다. 그전에도 매매추는 있었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유곽을 만든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이 일본 공창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교토의 유곽을 통째로 나가사키로 옮긴다. 전쟁에 앞서 사기가 중요해. 병사들의 욕구 해결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그런데 이곳은 버드나무랑 꽃이 왜 이렇게 많은 게냐? 원래 이 동네가 좀 그렇습니다. 유곽이 꽃으로 둘러싸였구만. 맞습니다. 꽃과 버드나무 세상입니다. 화류계. 이때부터 일본인들은 유곽을 화류계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도 건너오게 됐으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화류계의 어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17세기 초 게이샤의 등장. 도요토미에 의해 만들어진 공인된 유곽은 이후 성적 해방구 역할을 하게 됐다. 유곽의 매춘부들은 화려한 연회에서 사무라이들과 상인을 즐겁게 해줬다. 그리고 17세기 초 바로 이곳에서 최초의 게이샤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남성이었다. 이들은 매춘부들이 벌이던 연회에 동석하여 음악과 춤을 공연하거나 농담을 들려주던 광대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떨어진 매춘부 하나가 최초의 여성 게이샤로 나서기로 작정한다. 그러자 오래지 않아 여성 게이샤들의 수가 남성을 앞지르게 되고 매춘부의 고객들도 모두 끌어오게 된다.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말했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곳에 가야지. 이러자 기존의 매춘부들이 반발을 한다. 아니, 게이샤는 공연만 해야지 왜 남의 직업까지 침범해? 여기에 일자리를 잃은 남자 게이샤들도 맞장구를 치게 된다. 옳소,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때문에 여성 게이샤와 매춘부 간의 마찰과 경쟁이 상당했다. 겐로쿠 대우와 섹스 산업의 고도화. 17세기 후반 일본은 막부의 강력한 중앙집권 통치가 이루어졌고 이 대목에서 존인이라고 하는 상인 계층이 득세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예전처럼 특정 영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고 막부의 피호와에 자유롭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경제는 사상 초유의 고도 성장을 만끽하게 된다. 이것이 겐로쿠 호황이다. 하지만 이들은 서양의 부르주아들과는 달리 돈만 많았지 마땅히 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난 이렇게 돈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무라이들 눈치를 봐야 하는가? 존인들은 이런 현상이 불만스러웠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무라이를 뒤엎을 수는 없어. 못할 건 또 뭐야? 저놈들이 지금은 개점수용 상대지만 언제 칼을 한번 쓰라 몸이 근질근질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봐. 얼씨구 좋다고 덤벼들 놈들이지. 그럼 우린 할 수 있는 게 뭐야? 정치 참여도 못하지.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지. 우리에게는 그래도 돈이 있잖아.
그냥 마음껏 펑펑 쓰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갤로쿠 시대 때 유독 발달하게 되는 게 섹스 산업이었다. 일명 화류계로 알려진 유곽이 번창하는 것은 물론이고 야설에 대한 높은 인기로 급기야 동성애 소설이 나오는가 하면 남녀의 애정 행각을 보다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부키가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키요에라는 형식의 목판으로 찍은 추나가 일대 인기를 끌게 된다. 모두 경제 호황과 맞물려 부유해진 상인들의 수요로 만들어진 일대의 섹스 산업이자 문화 사업이었다. 18세기 후반 게이샤의 매춘 금지. 1779년 게이샤는 마침내 정부로부터 정식 직업으로 인정되게 된다.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었다. 동시에 매춘 행위도 강력히 금지되기 때문이었다. 게이샤는 예술일일 뿐이다. 애초에 매춘부들과 경쟁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때문에 이때부터 게이샤들은 매춘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겐반에서는 연회에 참석하는 게이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호위함으로써 이들이 매춘의 길로 세워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러다 보니 법률 시행 초기 게이샤의 인기는 급추락했다. 아니, 요즘 게이샤들은 술만 따르고 노래하고 춤만 추면 끝인가? 가장 중요한 그것이 없는데. 이로 인해 당시 게이샤의 외모는 상당히 소박하게 짝이 없어서 얼굴이 박색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매춘부들만이 게이샤의 길로 들어설 정도였다. 아, 놔. 반면에 당시 매춘부들은 게이샤보다 훨씬 예쁘고 화려했다. 참고로 일본의 게이샤와 매춘부를 구분하는 법은 이렇다. 먼저 옷을 입는 방법이 살짝 다르다. 게이샤들은 기모노의 끈을 뒤로 매지만 반면에 매춘부는 앞으로 맸다. 그 이유는 기모노를 벗었다가 다시 입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또 게이샤의 머리 스타일은 단순했지만 매춘부들은 매우 화려했다. 머리 장식만 봐도 대략 게이샤인지 매춘부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매춘 금지법이 시행되자 초반에는 게이샤의 인기가 뚝 떨어졌다. 하지만 게이샤들은 점차 매춘부와는 차별되는 격식 있는 예술인으로 인식되었으니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천박한 매춘부들에게 술을 따르라 할 수 있나? 또 당국의 보호하에 있었기 때문에 차츰 게이샤들의 인기가 올라가게 됐다. 때문에 19세기가 되면 게이샤들은 매춘부와는 전혀 다른 소비 목적으로 일본 열도 전역으로 확산되게 된다. 19세기 중엽 서양 야만인들과 게이샤의 사랑. 임진왜란 이후 일본은 줄곧 세국 정책으로 일관했다. 내국인이 해외로 도망치자 붙잡히면 참수형으로 다스렸고 외국인, 특히 서양인들은 인간 이하의 야만인으로 취급되곤 했다. 이런 시기에 1856년 타운젠드 해리스라는 미국인이 통상조약을 위해 일본으로 파견된다. 그리고 협상 도중 해리스는 아리따운 게이샤에게 홀딱 반하고 만다.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부탁한다. 저기 게이샤를 나한테 주면 안 될까요? 뭐요? 이건 너무 건방진 요구네요. 일본 정부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 서양인 마음에 들었나 본데 그냥 보내주시니. 그리고 게이샤한테는 스파이 역할을 시키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오키치라는 어린 게이샤를 미국인에게 보내게 된다. 오키치는 아주 외모가 출중한 게이샤였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제목이 야만인과 게이샤이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오키치가 정보원 노릇을 해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지만 그녀는 기대와 달리 첩자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해리스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5년간의 협상 끝에 해리스는 마침내 무역 목적을 맺는데 성공하게 된다. 그러자 그냥 고국으로 떠나버리고 만다. 오키치는 그냥 놔두고선 말이다. 이후 해리스 일기에 보면 오키치라는 여인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 가더니 오키치를 잊었던 것이다. 하지만 버려진 오키치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조롱에 시달려야 했다. 어이, 더러운 외국인! 결국 그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있다.